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나마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약간 시원한 바람들이 부는 것 같아요. 이제 확연히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가을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또 시간이 돼버렸네요. 하여간 세월은 흘러갑니다. 또 건강하게 지내셨을 거라 믿고 또 지난주에 이어 맨델존 박사님의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 시작되는데요. 의사가 가정에 관계할 때 가정을 공격하는 가정의학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학과 그래도 선생님들이 제일 실력이 좋다고 봅니다. 기초 이제 생활을 어쨌든 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여기서 어떤 본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46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족들에게 폭발과 불안정성을 연상시킨다. 핵이 본래의 운동을 시작하여 가족을 뒤흔들어 놓으면 핵가족은 분열하고 급기야는 붕괴를 맞게 된다. 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또 굉장히 슬픈 얘기로 또 들리네요. 가정의학이라는 개념의 근원은 지극히 건전하다. 그러나 의사에 의해서 이 개념은 환자의 가정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현대의학은 가족의 정의나 인연 등은 가치가 없다는 논리에 따라 가정을 무용한 것으로 기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사가 왕진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더 많은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은 그렇지가 않다. 단지 환자의 가정, 즉 적진에서 진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또 이런 또 숨은 뜻이 있었네요. 가족과 분리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제 맨델존 박사님을 얘기를 하십니다. 환자의 죽음은 의사에 있어서는 비극이 아니다. 환자는 어디까지나 환자일 뿐,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다. 의사는 학생 때부터 환자와는 거리를 두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의사는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 정신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가정에 개입하여 상황을 제압한다. 좀 슬프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148페이지에는 출산에 개입한 산부인과 의사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병원에서의 출산은 분만실이 아닌 수술실에서 모든 것이 행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비교하면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데 위험한 요소가 훨씬 많다. 태아에게 진통과 분만의 고통을 줄 확률이 6배, 난산이 될 확률이 8배, 소생술을 필요로 할 확률이 4배,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4배, 일생 동안 장애를 지니게 될 확률이 30배로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신생아를 엄습하게 되고 한편 산모도 다량의 출혈에 의한 위험에 빠질 확률이 3배 높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현대 그 병원에 가서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극히 반대인데요. 뭐 제가 반대한다고 뭐 그래서 뭐 집에서 낳을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성분들 누워서 똥 싸보십시오. 똥이 쉽게 나갑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데 누워서 출산을 한다는 게 그게 맞는 이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여간 좀 슬퍼요. 149페이지에 임산부의 몸에는 정맥주사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통해 언제든지 마취약을 주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는 신체의 자유마저 빼앗긴 채 누워있다. 이미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취로 임산부는 감각과 기억을 잃어버리고 아기를 낳는다는 실감마저 잃는다.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에게 마취를 시도하는 것은 도마 위에 잉어에게 칼을 대기 위한 것이다. 그때 메스로 자르는 의뢰가 바로 제왕절개인 것이다. 제왕절개는 후유증을 동반하며 그중 어떤 것은 증상이 산 후 수주간에서 몇 달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자연분만이 아닌 방법으로 태어난 아기와 엄마 사이에는 애정이 싹트기 어려우며 그 때문에 엄마에 의한 학대가 나타나기 쉽다. 그렇다네요. 산모에게는 산후에 귀중한 수시간 혹은 수일간의 아기와 상쾌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으나 진통과 분만뿐 아니라 회음절개나 마취에 의하여 산모는 지치게 된다. 게다가 산모가 거부하지 않는 한 모자 별실의 원칙에 따라 갓난아기는 신생아실로
이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로 옮겨진다. 좀 격하게 표현하시네요. 그죠? 따뜻한 물로 섞어 흔들어야만 하는 우유는 칼로리만 지나치게 높고 영양가는 열악한 인스턴트 식품의 원조이다. 따라서 우유는 영양이 모유와 거의 비슷한 우수한 대용식품이다라는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유는 어디까지나 송아지를 위한 모유이다. 사람의 갓난아기는 사람의 모유로 기르는 것이 생물학적인 법칙인 것이다. 소와 사람의 모유는 조직의 성질과 성분이 서로 다르다. 우유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자신의 식량으로 삼게 된 갓난아기는 모유로 키워진 갓난아기와 비교하여 병에 걸릴 확률이 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우유로 길러진 아이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 병명을 열거하자면 설사, 배앓이, 가로 열고 발작성의 격심한 고통, 위장의 감염증, 호흡기계의 감염증, 뇌망령, 가로 열고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의 염증으로 고열, 두통, 구토, 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사망률이 높다. 가령 나았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을 위험이 크다. 천식, 발진, 알레르기, 폐염, 기관지염,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피부염, 발육장애, 대타니, 이거는 긴장성 근육경련이랍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조직의 국부적인 죽음을 일으키는 전장기의 염증, 젖먹이 유아의 도른사 증후군 등이다. 갓난아기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악몽의 연속인 것이다. 엄마의 99% 이상이 모유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태어난 아이가 설령 미숙아일지라도 모유로 길러져야만 한다. 좀 슬프네요. 그죠? 소아과 의사는 모유를 먹임으로써 갓난아이가 모체로부터 면역 능력을 전해받아 여러 가지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또한 갓난아기의 뼈의 성장과 지능의 발달을 모유가 촉진시켜준다는 사실도 가르쳐주지 않으며 모유 육아가 엄마의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다. 모유 육아는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는 끈은 모유를 먹일 때 비로소 확고해지는 것이다. 갓난아이가 우유를 빨 때 엄마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지고 젖을 빨림으로써 엄마의 체내에서는 프로락틴이나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이들 호르몬에는 산후의 출혈과 불쾌감을 완화시켜주고 자궁을 빨리 수축시켜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엄마가 된 기쁨을 실감케 하는 작용이 있다. 많은 양의 육아 지도 정보에 압도되어 엄마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소아과 의사로부터 엄마나 할머니의 지혜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아과 의사가 말하는 엉터리 현명한 판단을 믿고 머릿속이 혼란해진다. 어떠셨는가요? 출산한 경험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좀 슬픈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박사님 책을 읽다 보면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들이 자주자주 듭니다. 사실은. 좀 너무 슬픈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62페이지에 가정을 붕괴시킨 현대의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옵니다. 인간이라면 거쳐야 할 자연스러운 생리변화도 마치 병인 듯이 취급하여 그것을 고친다는 미명하에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치료를 가함으로써 인체라고 하는 유기체의 모든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고 생명활동 그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고 만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많이 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신도 질병이 돼버렸고요. 갱년기라고 하는 여성분들의 완경도 질병이 되어버렸고요. 죽음조차도 질병이 되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70년대죠. 70년대 국민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할아버지 사망 원인은 그냥 자연사였어요. 자연사.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지금 사망진단서에는 자연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망진단서가 아닙니다. 심장마비가 됐든 심정지가 됐든 뭐 어쨌든 간 그런 병명이 들어가야만 사망진단서가 띄어져요. 그 얘기를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무거운 얘기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죽음조차도 질병이라는 것을 심어줘 버리는 겁니다. 생이 있으면 모든 생명체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이라는 범위는 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생이거든요. 생의 마지막 순간, 그게 사입니다. 죽는 거죠. 태양도 언젠가는 죽고 이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질병화 시켜버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죽는 게 질병입니까? 어떻게 임신이 질병이고요? 18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병에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누구나 몸은 쇠약해지기 마련이며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언젠간 죽는 건 맞죠. 그렇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꼭 병에 걸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의사의 이런 습관적인 말은 현대의학계의 주술의 다름 아니다. 노인들은 이러한 주술에 걸려 병을 쉽게 얻게 된다. 그래야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집중치료실에서 의료기기에 묶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혼자서 쓸쓸하게 인생의 최후를 맞는다. 좀 슬퍼요. 이분 책을 읽다 보면 뭐 아는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되게 좀 슬퍼요. 그래서 188페이지에 집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책을 처음 출판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욕을 먹을 수 있는데 본인의 딸들은 전부 산파를 불러서 본인의 집에 데려다가 다 출산을 시키거든요, 이분이. 탄생 직후에 기중한 수분간을 그 몇 분간을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이 갓난아기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엄마와 아기를 같은 방에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예고도 없이 그 권리를 빼앗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여름 휴가를 가버리면 모자 별실이 마치 약속된 듯이 시행되는 병원조차 있다. 슬프죠. 모유야말로 갓난아기에 있어서 최고 양질의 완전 영양식이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근데 또 이제 어떤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책도 있어요. 엄마 모유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은이다. 알루미늄이다. 그래도 과연 우유가 안 좋냐. 이런 책들을 반박하는 책의 일종이죠. 이게 이제 현대 의사분들이 지은 책이에요. 제가 전혀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봤을 때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견을 가진지 알고 싶어서 저도 현대의학 의사 선생님들이 출간한 책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읽어봤고요. 현대의학을 옹호하는 당연히 옹호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거기서 수은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소젖이 더 낫겠습니까? 비록 수은은 나오지만 엄마젖이 낫겠습니까? 그 책을 쓰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흥분했네요. 갓난아기가 울고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안아주어라. 갓난아기는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다. 엄마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봐달라고 울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생아실에 다 갇혀서 어떻게 돼요? 정말 슬픈 일이죠, 사실은. 17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의사와 접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두어야 한다. 이것은 때로는 현실적으로 대처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순종하기만 하면 의사는
의사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 113페이지에 말기 환자의 남은 여생을 집에서 보내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생애의 시작과 끝을 병원에서 맞는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환자가 집중치료실에 있을 때는 가족이라 해도 짧은 시간 외에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으나 이런 규칙을 무시하고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환자 옆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육친의 정이다. 꼼짝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병원의 규칙 등을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6장이 시작되는데 죽음을 위한 의학이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의사가 일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준다는데, 줄어든다는데 이런 제목을 갖고 시작이 돼요. 현대의학은 우상숭배의 종교이다. 현대의학이 신성시하여 숭배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아니라 기계에 의존한 의료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이 자랑하는 성과는 병든 정신과 생명을 어느 정도 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얼마만큼의 이윤을 올렸는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종교의 근원에는 인생의 행로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셈이 간직되어 있다. 그 셈이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라 그 존재는 신 위에는 그 누구도 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의학이라는 종교의 근원을 더듬어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약이 넘실대는 바다를 건너고 겹겹이 쌓이는 의료기기의 산을 넘어 길이 아닌 길을 더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현대의학을 비판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구구부려에 전념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삼가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전부터 나는 의사는 영원히 파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90%를 그만두고 구구부려에 달려든다면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틀림없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응급센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나 서울의료원에서 명절 때도 당직을 쓰시고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선생님들이나 진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국종 선생이었나요? 수원 아주대학교 이국종 선생님 맞죠? 골든타임이라는 책도 전 사서 봤습니다. 인쇄라도 좀 들어가시라고. 지금 맨델존 박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의사가 의료행위의 90%를 그만두고 구급 의료에 달려든다면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틀림없이 개선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177페이지에 이런 얘기 있어요. 현대의학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현대의학에서 사람의 죽음을 담당하는 것은 언제나 성장산업이다. 의학 잡지를 펼치면 반드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임, 중절, 불임수술, 유전, 카운슬링, 유전자 진단, 양수검사, 인구의 제로 성장, 존엄사, 삶의 질, 안락사 등에 관한 최신 보고들이다. 이러한 의료행위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생명의 관리와 종결이다. 유전자 진단이나 선택적 인공 임신 중절로 이어지는 양수검사의 강제 시행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나 논의라고 하는 것은 실시의 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의사는 생물학을 무시한다. 의사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의료 처치가 환자에게 있어 이익보다는 단지 불이익을 피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학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너무 답답한 얘기를 드리는 건가요? 저는 책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책을. 여기 이제 뭐 죽음을 장려하는 의사들 뭐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좀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노령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연세 드신 분들이 더욱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더더욱 심각하게 될 거고
다들 각자 저는 이제 양쪽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고 자인 장모님은 아직 생존해 계세요. 건강에 생존해 계시지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느 가정이나 다 맞물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또 한 주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